전날부 피컨뉴스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그 12살 여중생이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를 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의붓 아버지가 여중생 의붓 딸을 보복 살인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친엄마는 어린 딸이 살해되는데도 지켜만 봤을까요? 그 비정한 엄마의 얘기 전날부 피컨뉴스에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조하고 있는 사회부 사건팀 김정대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예.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엄마의 행적이 좀 의구심이 많이 되는데 친딸 맞습니까? 예, 친딸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숨진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친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의 딸이 두 번째 남편이었다. 의붓 아버지는 세 번째 남편이다 이 말이죠. 이번 그 사건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참 그 이 딸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친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고 또 학대를 당하니까 의붓 아버지한테 갔다. 의붓 아버지한테 맡겨졌는데 또 친엄마도 제대로 보살핌을 안 해가지고 다시 친아버지한테 가고 뭐 이런 그 어떤 어느 부모로부터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땐 그 친아버지나 의붓 아버지가 학대를 하면 엄마들은 당연히 이걸 좀 뜯어 말리거나 어떻게 좀 달래거나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과연 엄마 역할이 없었나요, 그러면? 숨진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최초 2016년부터 좀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친아버지한테. 예. 당시에는 이제 친아버지한테 신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예. 근데 이 이후에 또 의붓 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에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다. 근데 학대 가해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의붓 아버지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친어머니한테도 학대를 당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살해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게 그 여중생이 자기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게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신고 사실 엄마는 미리 알고 있었나요? 사건을 이제는 이제 좀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친어머니 또 의붓 아버지 이런 진술들을 확인을 종합을 해보면 친어머니가 의붓 아버지와 그 자기의 딸 숨진 여중생이 주고받던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 문자 메시지에 이 새 남편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딸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편한테 좀 따졌던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이제 뭐 의붓 아버지 쪽에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목포에서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 친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해라.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정서적으로 학대해놓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친아버지가 경찰서를 가는 겁니다. 딸에게 확인을 하고 그때가 이제 4월 9일인데요. 4월 9일에 경찰서에 가서 의붓 아버지가 자기의 딸에게 음란물을 전송했다. 그게 이제 사건의 이제 최초 시작이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 이렇게 신고까지 한 것은 친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모에게 또 이렇게 좀 확인했던 절차가 있단 말이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좀 다투고 그랬다고 해요. 아 친아버지하고 다투었다는 친아버지가 이런 어떻게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친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말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찰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때부터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지 않았나. 친엄마는 그때 알았고 그걸 또 이제 자연스럽게 현재 살고 있던 그 중학생의 의붓 아버지한테도 이제 알릴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관계를 그렇죠. 자기 집에서 확인하면서. 자 그랬다 칩시다. 엄마도 그러면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자기 친딸을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미리 알았나요? 이 부분이 좀 이제 좀 현재까지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의붓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을 때는 전혀 이제 그 친어머니는 몰랐다. 오로지 이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의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이제 친아버지도 그리고 친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부인을 했던 거죠.
계획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그렇죠. 말이죠. 아마 입을 맞추고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의붓 아버지가 진술을 바꿉니다. 진술을 바꾸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뭐 죽이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범행을 계획을 했고 또 거기 범행 장소 이런데 다 이렇게 그 친어머니하고 동행을 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좀 부인을 해왔고요. 예. 전혀 모르던 사실이다. 모르던 사실이라고. 예.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되는 걸 보면 친딸의 살해 현장을 방관한 거죠. 현재로는 그 부분은 팩트죠. 예. 왜 그랬나요?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숨진 여중생을 공중전화를 불러내고 그것도 이제 친어머니가 불러냈습니다. 예. 불러내서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그 이쪽 목포 농로 농로에 가가지고 이제 살해를 하는데요. 두 사람 다 이제 차 안에 있었던 상황이고 심지어는 13개월짜리 아들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소극적으로 말리기를 했다. 하지만은 말렸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정말 대놓고 이렇게 말리려고 했으면은 이후에 자기에게도 가해질 어떤 해코지 그런 것들이 좀 위협을 느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그 부정이나 모정을 생각하면 방어를 해서라도 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혐의 사실 이 부분에 이제 그 확신을 갖는 이유가 범행 공모에 대한 확신이죠. 의붓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은 12시간 정도 된다. 경상도까지 갔다면서요. 그 시간 동안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래서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기각돼서 다시 이제 영장을 다시 재신청한다는 건데. 자, 이 엄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엄마 도대체? 숨진 여중생의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찰을 찾아왔는데요. 그때 찾아와서 이렇게 그 취재진들에게 했던 얘기 따르면은 친어머니는 이제 광주에서 무당 무속인 친어머니와 또 의붓 아버지에 의해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엄마도 학대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무당 교육을 위해서 한겨울에도 뭐 집 바깥에 이렇게 내놓고 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뭐 신체 학대 또는 정서 학대가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자기 친딸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을까요?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는 할 수는 없는데 아직 경찰이 그 정도 거기까지 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일단 경찰에서는 정확한 혐의를 두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엄마가 뭐 인터넷 방송에서도 활동을 했나요? 무속인으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그와 별도로 인터넷 방송 BJ로도 활동을 했다. 그런 부분이 좀 조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청자로 아마 이제 계부를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하고 만나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김정대 기자가 첫 보도를 할 때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좀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했는데 맞습니까? 경찰 늑장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경찰에서는 결론은 매뉴얼을 참 아주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 수사가 이렇게까지 늑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직접 그 숨진 여중생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경찰이 해바라기 센터 또 경찰 관계자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 다 이렇게 배석한 상태에서 추가 이제 진술 확보를 하고요.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뉴얼에 따라야 된다는 내부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의붓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또 사건이 발생했었던 장소는 지금 광주로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관할지 우선 원칙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관할지인 광주경찰청으로 사건 이송을 한 겁니다. 이 이송이
4월 17일에 전산상으로는 도착이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서류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직접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기간이 한 마무리되는 데까지 또 한 2, 3일 정도 걸린 것 같고 또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서가 또 있대요. 그럼 그 분류하는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분류 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중대 사건으로 목포수서가 인지를 했다면서요. 그때 아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성폭행 정도가 아주 심각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어서 예. 중대 사건으로 봤다는데, 그럼 중대 사건이라는 것은 가해자한 의붓 아버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그렇죠. 예. 즉각적인 수사를 해서 해야지. 예. 자기들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류의 전달 방식을 지켰다는 게 자기 행정 절차를 지켰다는 거지. 예. 국민 그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좀 흥분했는데.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 광주 경찰청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면 피해자가 숨진 시점하고 예. 자신들이 모든 자료들을 넘겨받았을 때 시점을 보면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이 기간 동안에도 뭡니까 또 원칙에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먼저 이렇게 좀 추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사건을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본다. 근데 그 보호자인 그 친아버지에게 예. 전화 연락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3, 4일 동안 연락이 안 됐대요. 예, 전화가 안 되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이제 뭐 시작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고소고발 사건 아니에요. 예.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중대범죄라고 그랬으면 연락이 안 됐어도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갔을 거예요. 예. 10대 아동 성폭행 사건의 하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짤막하게 아동보호기관의 대처의 아쉬움 예.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아동 전문기관에. 예. 아동에게 주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매뉴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사례 관리는 그게 이제 허점이 될 수가 있죠.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기소해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그 판단의 어떤 이제 후속 조치를 이제 아보전이 할 수는 있죠. 상담을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법적 제도적 이제 어떤 취약점이 드러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학대 아동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기관이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강하게 수사를 좀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피의자와 피해자를 좀 격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대 당했던 그 아동이 그렇죠. 보호 조치를 최초 요구를 했다가 그걸 다시 거두는 과정. 그렇죠. 예.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제지가 없었죠. 예. 말이 좋아서 매뉴얼이지 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좀 안일한 대처를 초래한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여중생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 여중생의 비극 이대로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 전남일보 비컨 뉴스였습니다.